안녕하세요. 수화통역사 필기시험 한국어의 이해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수화통역사 필기시험 한국어의 이해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안혜지입니다. 네, 오늘은 제2강 단어와 형태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와 형태소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형태론의 일부인데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단어를 조금 더 작게, 점점 더 작게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쉽지는 않은 부분이 될 거예요. 네, 저희 학습 목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 단어가 무엇인지 안다. 둘째로, 형태소의 개념을 알고 기준에 따라 형태소를 분류한다. 세 번째로, 형성 방법에 따른 단어의 유형을 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단어와 형태소, 여러분들 단어가 뭔지, 나 단어가 뭔지 아는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공부, 시험의 기준으로 단어를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쓰시는 단어와는 또 조금 개념이 달라질 겁니다. 단어와 형태소요, 중학생들이 국어를 포기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많이 어려우시거나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렵지만 천천히 차근차근 함께 따라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요, 지난 시간에 조금 남겨두고 온 부분들이 있었죠. 그 부분 함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음운과 음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을 하시나요? 저희 지난 시간에는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국어의 특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또한 음운, 한국어의 음운, 소리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음운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음운은 의미를 변화시켜주는 최소의 소리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국어의 음운은 자음, 모음, 그리고 장단이 있는데 이 중 장단은 그 기능을 비교적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억하고 계시면 지난 시간 아주 충실히 들었다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 지난 시간에 이 자음, 모음, 장단 중에 자음까지만 자세히 확인을 하고요. 모음은 오늘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겨두었던 모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음입니다. 국어의 모음은 단모음 10개와 이중모음 11개, 총 21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단모음과 이중모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중모음이 무엇일까요? 또 단모음은 무엇일까요? 알고 계신가요? 네, 일단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모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아가 대표적인 단모음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가 대표적인 단모음이고요. 야는 이중모음이에요. 자, 어떤가요? 아와 야 사이의 차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길게 소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를 길게 발음해 볼게요. 아. 야를 길게 발음해 볼게요. 야. 야를 천천히 발음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중모음과 단모음의 차이 알 수 있으실까요? 네,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모음은요, 발음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입모양이 변하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를 10초 동안 아 하고 발음하고 계신다고 해도요, 처음과 끝의 입모양이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은 입모양을 하고 계시죠? 반면 이중모음의 대표적인 예시인 야를 보겠습니다. 야는 이야, 어떻게 돼요? 이에서 시작해서요, 아로 끝나죠. 입모양이 중간에 변화합니다. 이렇게 모양이 변화하는, 입모양이 변화하는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하고요. 모양이 변하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PPT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국어의 단모음은 10개, 여기 10개의 단모음이 나와 있는데요. 조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상한 게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1강에서 자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음을
자음을 분류하는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자음은 소리가 나는 위치, 브, 양순인지, 드, 잇몸 뒤인지 같은 것 기준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기준으로는 팡 하고 소리가 터져서 나는 파열음인지, 스 하고 마찰되어서 나는 마찰음인지, 그 두 가지 특징이 함께 있는 파찰음인지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국어의 모음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혀의 높이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잠깐 숨겨볼게요. 내가 있죠. 네, 나를 나타내는 아, 이의 내가 있고요. 당신을 나타내는 어, 이의 내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내는 발음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번 나, 내를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번에는 당신을 의미하는 내, 어이의 내를 발음해 보시겠어요? 재밌는 게 함께 이제 실강에 나가서 수강생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요. 크게 발음하세요. 네. 그 다음에 어이 내를 하려고 하면 구분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구분할지 자신이 없어지니까 점점 소리만 작아집니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분명 이 아이의 애와 어이의 애는 저도 사실 잘 못하는데요. 네,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둘 중에 하나가 입이 더 크게 벌어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맞춰보시겠어요? 아, 이의 애와 어, 이 애 중에 어떤 게 더 입이 크게 벌어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와 어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입이 크게 벌어지세요? 아, 어. 네, 보통 아가 더 입이 크게 벌어지는데요. 같습니다. 애와 애 중에서도요. 아가 들어가 있는 아이의 애가 어가 들어가 있는 어이의 애보다 턱을 더 크게 벌리는 것, 입을 더 세로로 크게 벌리는 것이 표준 발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턱이 얼만큼 벌어지느냐를 가지고 모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요, 턱의 높이라고 안 하고 혀의 높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 후설 모음 보시면 으, 어, 아가 있는데요.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으, 어, 아.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으, 어, 아. 어떤가요? 턱이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턱이 벌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혀의 위치도 점점 내려가죠. 네, 이렇게 혀의 높이에 따라서 모음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입이 가장 다물어지는, 그러니까 턱이 가장 적게 열리는, 따라서 혀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모음을 고모음이라고 하고요. 혀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그래서 턱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모음을 저모음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서 혀가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모음을 중모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으, 어, 아. 어떻습니까? 혀의 위치가 점점 달라지죠. 두 번째는요. 혀의 높이가 아닌 위치입니다. 자, 이와 으를 발음해 볼게요. 이, 으, 이, 으. 어떻습니까? 턱의 위치, 혀의 높이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무엇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으. 어떻습니까? 이라고 할 때는요. 혀가 조금 더 앞으로 나오고요. 으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혀가 좀 더 뒤로 빠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처럼 혀가 조금 더 입의 앞부분에 위치하게 되는 모음을 전설 모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으처럼 혀가 조금 더 뒤로 안쪽으로 빠지게 되는 모음을요. 후설 모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쪽 표에 나와 있는 이, 에, 위, 왜 같은 것은 전설 모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으, 어, 아, 우, 오 같은 것은 후설 모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국어의 모음을 분류하는 두 가지 기준, 혀의 높이와 혀의 위치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럼 기준을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으와 우를 발음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으, 우. 한 번 더요. 으, 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혀의 높이도 동일하고요. 혀의 위치, 앞이냐 뒤냐의 문제도 동일한데요. 다만 무엇이 달라집니까? 네, 입술의 모양이 달라지죠. 우를 할 때는 입술이 어떻게 되나요? 동그랗게 나오게 됩니다. 반면 으를 할 때에는요, 입술이 동그랗지 않죠. 네, 이렇게 으라고 발음할 때처럼 입술이 동그랗지 않게 발음되는 모음을 평순 모음이다 라고 하고요. 우처럼 입술이 동그랗게 되는 모음을 원순 모음이다 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도 자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이름, 평순인지 원순인지 고모음인지 중모음인지 저모음인지 이 단어, 개념어들을 외우는 건 조금 나중의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이 발음을 잘 신뢰하시고 으와 우의 차이는 입술의 모양이지 라는 식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 가지 기준을 다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혀의 높이, 턱이 얼마나 벌어지느냐. 두 번째는요, 혀가 앞이랑 뒤 중에 어느 쪽에 위치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입술 모양이 동그란가 그렇지 않은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따라서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 제시된 표 같은 모양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어이에는 어떻습니까? 어이에는요, 혀의 높이가 중간쯤에 있는 중모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혀의 위치는 앞쪽에 있는 전설모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입술이 둥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애의 특성으로 이름을 붙여줄 때 전설, 평순, 중모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개념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애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으시면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자음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같이 해보았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자음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따로 더 외우실 필요가 없는데요. 모음은 굉장히 노력하면 이상하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랑 어 중에서 어를 더 크게 입을 벌려서 억지로 발음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음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네, 발음하시는 그대로를 믿으시면 되는데 모음의 경우에는 불안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 표를 그냥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이, 에, 위, 왜, 으, 아, 우, 오 하는 식으로 발음을 조금 더 익숙하게 만들 필요는 자음에 비해 조금 더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남겨두고 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어의 단모음과 이중모음 이야기하면서 단모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입모양이 동일한 것을 단모음이라고 한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방출되어야 하는 모음이 두 개 존재하죠. 어떤 것인가요? 찾으셨나요? 네, 우리 전설 원순 모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왜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대체로 다 위, 왜라고 발음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입모양이 달라지죠. 네. 근데 왜 단모음에 와 있을까요? 단모음으로 이전에는 발음되는 모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 정도 때에 가면요, 위와 왜를 단모음으로 발음을 하세요. 물론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 실강으로 수강생분들을 만나볼 때는 우리 다 같이 바보같이 위랑 왜의 발음을 해보는데요. 지금은 동영상이다 보니까 저만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랑 왜 다시 정리 드릴게요. 위랑 왜를 오늘날에는 저희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지만 예전에는 위랑 왜를 원래 단모음으로 발음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죠. 위랑 왜 어떻습니까? 위, 전설, 원순, 고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랑 똑같은 상태에서 이랑 똑같은 혀의 위치와 혀의 높이에서 입술을 동그랗게 으라는 식으로 하거나요. 혹은 우랑 똑같은 입술과 혀의 높이에서 위치만 혀를 바깥으로 라는 식으로 해주면 되겠는데요. 네, 저도 잘하지는 못합니다. 네, 혹시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말리진 않을게요.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위랑 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발음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와 외는 단모음으로 발음되기도 하고요. 오늘날에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추세가 많습니다. 때문에 교재에 따라 혹은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에 따라 위와 외의 처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교재가 요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위랑 외를 이중모음으로 분류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교재에서는 대체로 아직 위랑 외가 단모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발음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융통성 있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어의 이중모음 보겠습니다. 이중모음은요, 아까 다시 말씀드렸었죠.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입모양이 변화하는, 입모양이 달라지는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국어의 이중모음은요, 세 가지 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계 이중모음인데요. 이 개는요, 그거예요. 남방계 미인, 북방계 미인 할 때 그 개입니다. 이로 시작하는, 이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로 시작하는 이중모음 뭐가 있나요? 이야, 여, 요, 유, 예, 예. 네, 요렇게가 이계 이중모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W계라고 하는데요. 입술이 동그래지는 오나 우로 시작하는 이중모음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와, 왜, 워, 왜 같은 것들이 오, 우계 이중모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으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 딱 한 개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요. 국어의 단모음과 이중모음 네, 둘 다 확인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장단은 따로 더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예요. 왜죠? 장단이 오늘날 의문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2시간 동안 국어의 의문, 자음, 모음, 장단 중에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국어의 의문에 대해 알아보았으니까요. 이번에는 음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문제가 하나 있었네요.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가장 낮은 모음을 고르시오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보기를 읽지 않아 볼게요. 네,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보기를 보시고 가장 혀의 위치가 낮은 모음, 턱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모음 무엇인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인하셨을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아가 가장, 다시 표를 볼까요? 네. 아가 가장 혀가 낮게 내려가는 저모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음과 달리 모음의 경우에는 억지로 굉장히 노력을 하면 아보다 어가 더 크게 이상하게 발음을 할 수가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음의 경우에는 조금 내 마음이 불안하다, 내가 표준적으로 발음을 못할 것 같다, 혹은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오면 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발음을 할 것 같다라고 걱정이 되시는 분은요, 이 부분은 살짝 외워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음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절은요, 저희 음운과 음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음운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네. 의미의 변화를 초래하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음절은 무엇이냐면요.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 단위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음절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 단위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음절에 대해서는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로 돌아가 봅시다. 서술형 혹은 주관식 문제에 답을 쓰시오, 삼음절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쓰세요? 네, 세 글자로 쓰실 겁니다. 그죠? 한국어에서는요, 하나의 음절을 하나의 글자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모든 언어에서 그렇진 않아요. 이것은 한국어,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 한국어를 창제하실 때, 한글을 창제하실 때, 한글을 쓸 때 우리가 한 번에 발음하는 단위, 그러니까 음절이 하나의 글자에 녹아들도록 하자라고 고안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음절과 글자는 사실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님의 센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음절과 글자를 크게 구분하지는 않으셔도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념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절은 뭐라고요?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의 단위입니다.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볼게요. 한국어의 음절에는 첫 번째, 모음만 하나 있는 음절이 있습니다. 야 같은 거요. 야, 사람을 부를 때 야, 혹은 대답할 때 같은 것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의 이응은 자신의 음가가 없어요. 자신의 발음이 없고 그냥 모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음만 쓰면 어색하니까 이응을 채워놨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나 같은 음절은 어떻습니까? 모음 하나로만 구성된 음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음 하나, 모음 하나가 만들어져서 구성된 음절도 있습니다. 자, 차 같은 거요. 어떻습니까? 자음인 치읓과 모음인 아가 붙어서 차를 형성하죠. 반대로 모음, 자음, 모음과 자음이 붙어서 이루어진 음절도 있습니다. 옷 같은 거요. 옷, 제가 입고 있는 옷 같은 것 이야기할 때요. 어떻게 됩니까? 모음인 오와 받침인 시옷이 함께 만들어져서 하나의 음절을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음, 모음, 자음이 다 만들어져서 만들어낸 구성이 있습니다. 자음, 모음, 자음이 다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낸 음절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밥 같은 거 그렇죠. 자음인 비읍, 모음인 아, 그 밑에 종성인 자음, 비읍 하는 식으로 자음, 모음, 자음이 함께 만들어진 음절도 있습니다. 네, 음절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단어와 구절로 오겠습니다. 단어와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단어가 무엇일까요? 저는 계속 수업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수강생분들이 굉장히 당황해 하십니다. 단어는 단어죠, 그죠? 네, 단어를 학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최소 자립 단위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최소 자립 단위예요. 물론 자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과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 혹은 까다로운 설명들이 존재하는데요. 조금 납작하게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냥 툭 하고 뱉을 수 있는 단위가 자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이렇게 사온 게 뭐야? 라고 얘기할 때 꽃 이라고 대답할 수 있죠. 이때의 꽃 하나의 자립 단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꽃이 어때? 예뻐. 예뻐라는 것 또한 하나의 자립단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조금 더 엄밀한데요. 문제를 푸실 때 혹은 한국어의 이해를 공부하실 때는 일단 이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제가 문장을 하나 가져왔어요. 예쁜 꽃이 화분에 활짝 피었다 라는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립할 수 있는 말 무엇이 있나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예쁜 꽃이 화분에 활짝 피었다 라는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말은요. 예쁜, 꽃, 화분, 활짝, 피었다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단어에 조금 부가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깍두기 알고 계신가요?
그 김치 깍두기 말고요. 왜 예전에 이제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놀다 보면 늘 깍두기가 있었어요. 요즘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뭐 친구의 동생이라든지 그 친구들은 깍두기로 지정이 되면 얼음땡을 할 때 잡혀도 술래가 안 돼요. 그렇죠? 단어에도 깍두기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단어를 자립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조사들, 어떤 게 조사죠? 예쁜 꽃이 할 때의 이, 화분에 할 때의 에 같은 것들. 이런 조사는요, 자립할 수 없어요. 그죠? 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깍두기로, 단어로 쳐줍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쁜 꽃, 화분, 활짝 피었다 같은 것들이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사, 이나 에는요. 얘네는 자립할 수 없지만 자립할 수 있는 말, 앞에 있는 꽃이나 화분 같은 것은 확실히 자립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이처럼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비교적 쉽게 분리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요. 깍두기로 쳐줍니다. 그래서 이나 에도 단어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 제가 드린 문장 예쁜 꽃이 화분에 활짝 피었다는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같이 세어볼게요. 예쁜, 꽃, 이, 화분, 에, 활짝, 피었다. 네, 총 7개의 단어로 구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러면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구와 절입니다. 구와 절은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일단 구는요, 여러 단어가 묶여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말을 구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예쁜 꽃, 환한 웃음. 예쁜 꽃을 사왔어. 예쁜 꽃이라는 2개의 단어가 뭉쳐져서요. 꽃을 사왔어 할 때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여러 단어가 묶여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죠. 이런 것을 구라고 한다 정도로 일단은 확인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절입니다. 절은 여러 단어가 묶여서 하나의 역할을 하되 그 중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나눌 수 있는 것을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준 꽃이 좋아 라고 말할 때 내가 사준 꽃은요. 내가 사준 꽃 5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가 사준 꽃이 좋아. 네, 좋아에 대한 주어, 전체가 하나의 주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나 절이 되겠는데요. 누가 사줬어요? 네가. 네가 어떻게 해줬어요? 사줬어요. 이 안에서 또 주어와 서술어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저희 지금까지 단어 배웠습니다.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인데요. 자립하지 못하지만 조사의 경우도 깍두기로 끼워주기로 했어요. 구와 절은 단어가 모여서 생겨납니다. 구는 단순히 여러 단어가 같은 역할을 할 때 구라고 하고요. 이러한 구를 형성하는 여러 단어들 중에 주어와 서술어 역할을 나눌 수 있다면 절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의 가장 어려운 부분인 형태소로 들어갈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형태소 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 형태소는 단어보다 더 큰 단위일까요? 작은 단위일까요? 네, 형태소는 단어보다 작은 단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요. 형태소는 최소 의미 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어는 최소 자립 단위, 형태소는 최소 의미 단위, 이 개념어, 정의를 달달 외우시는 것은 슬프게도 한국어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단어, 아까 우리가 예쁜 꽃이 화분에 활짝 피었다를 네, 이렇게 10개의 단어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형태소는 단어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단어 중에 어떤 것들은 2개 이상의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어떻게 나뉠까요? 네, 예쁜과 피었다는 좀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쁜 꽃, 예쁠 꽃, 예뻤던 꽃 어떤가요? 예쁘와 그 뒤에 있는 니은, 리을, 어떤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쁠 꽃과 예쁜 꽃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쁠 꽃은 지금 예쁘지 않고요. 미래에 예뻐질 예정인 것을 얘기해요. 이에 반해 예쁜 꽃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쁘다는 걸 의미해요. 니은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이라는 시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때 예쁘와 니은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어요. 피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었다의 피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그쵸? 블룸, 네, 꽃이 봉오리를 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엇은요? 과거의 의미를 갖죠. 다는요? 문장이 끝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피었다는 하나의 단어이지만 피, 다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피었다는 하나의 단어지만 세 개의 형태소로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단어를 형태소로 더 나눠보면요. 이렇게 나뉩니다. 다시 볼까요? 예쁘, 은, 꽃, 이, 화분, 애, 활짝, 피, 다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나누어진 형태소는요. 두 가지의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립성을 기준으로 한 형태소의 분류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형태소, 우리가 10개의 형태소로 나눴는데요. 이 형태소들 중에는 자립할 수 있는 게 있고 자립할 수 없는 게 있죠.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자립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가 단어할 때 제일 먼저 확인했던 거, 꽃, 화분, 활짝 같은 형태소는 자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자 쓰일 수 없는 형태소 있죠.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예쁘, 은, 이, 애, 피, 다 이렇게가 의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요. 형태소는 단어보다 작은 단위인데요. 먼저 자립성을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요. 자립할 수 없는 반드시 다른 단어가 같이 와야 하는, 다른 형태소가 같이 와야 하는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미를 기준으로 형태소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의미를 기준으로 꽃이나 활짝, 피 같은 것은요, 어떻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태나 동작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대상, 상태, 동작을 확실하게 그런 의미를,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위에 있는 형태소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찾아볼까요? 먼저 예쁘, 꽃, 화분, 활짝, 피었다의 피 같은 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의미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이진 않고요. 어떤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형태소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실질 형태소와 비교하여 문법 형태소 혹은 형식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나요? 네, 현재를 나타내는 은, 주격 조사인 이, 부사격 조사인 에, 과거를 나타내는 종결,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다 같은 것들은 문법 형태소 혹은 형식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용어가 같이 쓰여요. 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한번 살짝 정리해 볼까요? 저희 단어 배웠습니다. 단어는 최소 자립 단위. 그런데 자립할 수 없지만 조사의 경우에도 단어로 끼워주기로 했어요. 형태소는요? 구절 먼저 볼까요? 단어가 모여서 같은 역할을 하면 구가 됩니다.
여러 단어가 모여서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단어들 사이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분리할 수 있으면 절이라고 해요. 그렇죠? 형태소는 단어보다 더 큰 단위입니까? 작은 단위입니까? 작은 단위입니다. 형태소는 어떻게 분리돼요? 형태소의 정의는 최소 의미 단위예요. 그렇죠? 형태소는 자립성과 의미를 기준으로 각각 분리가 될 수 있는데요. 자립성을 기준으로 한 형태소의 분류 어떻습니까?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 자립 형태소와 자립할 수 없는 형태소, 의존 형태소로 나뉩니다. 의미를 기준으로는요. 먼저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실질 형태소와 비교적 기능적인 의미만을 갖는 기능,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렇다면 많은 중학생들이 국어를 포기하는 첫 번째 능선을 넘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의존 형태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네, 의존 형태소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우주는 그날 풋고추를 씹어 먹었다. 에서 의존 형태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어의 이해는 무조건 문제에 가장이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음 중 의존 형태소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 드릴 테니까요. 풀어보시고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셨나요? 정답은 1번 그입니다. 사실 그도 만약에 우주, 날 같은 거에 비해선 비교적 의존적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나 개념은 분절적입니다. 형태소 중엔 정말 매우 의존적인 형태소도 있지만 매우 자립적인 형태소도 있지만 그 중간쯤에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의 이해 문제를 푸실 때는 가장, 이 중에서 가장 그나마 답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도 의존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풋, 먹, 다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비교적 의존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 그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단어를 보고요. 단어를 조금 더 쪼개서 형태소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는 쪼개놓은 형태소를 다시 합쳐볼 거예요. 자, 여러분의 언어 직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머니, 김밥, 꽃, 해, 고무신, 복숭아꽃이라는 6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6개의 단어를 그 문법적인 특징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10초를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분류해 보셨나요? 어떻게 분류를 하셨나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한 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김밥, 고무신, 복숭아꽃, 어머니, 해, 꽃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동일하게 분류하신 분이 계실까요? 어떤 분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꽃, 해는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요. 형태소가 하나죠. 김밥은 어떻습니까? 김과 밥으로 나눌 수 있어요. 고무신, 고무와 신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복숭아꽃, 복숭아와 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6개의 단어 중에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형태소가 하나인 단어들이 있고요. 반면 형태소가 2개 이상이어서 더 나눌 수 있는 단어들도 있네요.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여기 사과나무, 헛수고, 꽃잎, 풋사과, 바느질, 복숭아꽃이라는 6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역시 10초를 드릴 테니까요. 2개로 나누어 보시겠어요?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누어 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사과나무, 꽃잎, 복숭아꽃,
헛수고, 풋사과, 바느질 이렇게요. 저랑 동일하게 나누신 분들이 계실까요? 어떤 기준으로 나눈 것 같습니까? 여기 있는 6개의 단어는요, 다 2개의 형태소로 나뉘어집니다. 사과, 나무. 다만 사과나무, 꽃잎, 복숭아꽃, 제가 빨갛게 체크를 한 단어들의 경우에는요, 사과와 나무, 꽃과 잎, 복숭아와 꽃이 각각 다 자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헛수고, 풋사과, 바느질은 어떤가요? 헛수고의 헛, 풋사과의 풋, 바느질의 질은요, 비교적 그 의미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보겠습니다. 단어는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먼저 형태소가 하나인 어머니와 같은 단어를 단일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태소가 둘 이상의 형태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를 복합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합어는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뉘는데요. 합성어는 아까 본 사과나무와 같은 단어입니다. 2개의 형태소가 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파생어는 어떻겠습니까? 2개의 형태소 중에 하나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비교적 실질적이지 않은, 비교적 문법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을 파생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단일어와 복합어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일어는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그 예가 되겠죠. 복합어는요, 2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꽃잎 어떻습니까? 꽃이라는 형태소와 잎이라는 형태소가 결합해서 꽃잎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만들죠. 이렇게 2 이상의 형태소로 만들어진 말을 복합어라고 합니다. 아까의 계보표에서 복합어는 다시 2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파생어였죠. 파생어는 둘 중 하나가 형식 형태소인 말을 파생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덮개 같은 거 볼게요. 덮개. 덮개의 덮은요, 덮다라는 뜻의 실질 형태소입니다. 반면 개는 어때요? 지우개, 베개, 찌개처럼 어떠어떠한 특성을 가진 물건임을 나타내는 비교적 형식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쪽짜리 의미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반원으로 표시해 보았어요. 이처럼 하나는 실질 형태소고 하나는 실질적이지 않은 형태소, 형식 형태소인 경우에 이렇게 2가지 형태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을 파생어라고 합니다. 요거는 추가적으로 알고 있을게요. 이렇게 파생어의 경우에요, 2개의 형태소 중에 실질적인 형태소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고요. 파생적인 형태소, 형식 형태소의 부분을 접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햇님, 공부하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접사가 뒤에 있어요. 이렇게 접사가 뒤에 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접미사라고 합니다. 반면 헛수고, 짓밟다처럼 접사가 앞에 오는 예시들도 있어요. 이렇게 앞에 오는 접사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네, 머리 2자를 써서요, 접두사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합성어입니다. 합성어는 2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는데요. 이것들이 다 실질 형태소인 경우를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본 꽃잎처럼요. 네, 어떻습니까? 둘 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단어들을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희 오늘 배운 이 부분들이요, 단어와 형태소에 대한 부분들은요, 문제를 쉽게,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쉽게 내기에 굉장히 좋은 파트입니다. 그냥 이렇게 단어들을 주고요, 유형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면 되거든요.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네, 다음 중 단어의 유형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넓이, 일꾼, 손목, 맨손, 베개. 5가지의 단어 중에 유형이 다른 것을 한번 골라보시겠습니까? 시간을 드릴게요.
네,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는 가장 편리하고요.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이게 파생어와 합성어를 고르라는 건지 혹은 단일어와 복합어를 고르라는 건지 다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정답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단어의 유형이 다른 것은요? 네, 손목 되겠습니다. 넓이 어떤가요? 넓다와 넓이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가 형식적인 의미,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넓이는 뭔가요? 파생어입니다. 일꾼 볼게요. 일꾼 일과 꾼으로 나뉘는데요. 일의 의미에 비해 꾼의 의미는 형식적입니다. 일꾼 역시 파생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목 어떻습니까? 손이라는 형태소와 목이라는 형태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둘 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합성어네요. 맨손은 어떻습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이 형식 형태소죠? 네, 맨이 형식 형태소 접사 되겠습니다. 베개는요, 베다라는 뜻과 개, 네, 개가 형식 형태소 곧 접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요, 이 1, 2, 3, 4, 5 중에 유형이 다른 것은 합성어인 손목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볼게요. 다음 중 단어의 유형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시누이, 애호박, 군소리, 뚱뚱보, 세파라타입니다. 네, 함께 풀어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뭐에 대한 문제였나요? 네, 접두사인 것과 접미사인 것을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요, 4번 뚱뚱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함께 볼까요? 시누이, 접사가 시죠. 시와 누이가 붙었습니다. 접두사 되겠습니다. 호박은 호박인데 어떤 호박이요? 2번? 애호박이죠. 마찬가지로 접두사가 붙었네요. 군소리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라는 말에 접두사 군이 붙었어요. 다섯 번째, 5번 새파랗다 먼저 볼까요? 파랗다는 파랗다인데요. 어떻게 파래요? 새파랗습니다. 접두사 새가 붙었네요. 뚱뚱보는 어떻습니까? 뚱뚱보, 울보, 떼보, 먹보 어때요? 뚱뚱하다, 운다, 먹는다, 때가 난다 같은 실질 형태소에 다 어떠어떠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비교적 형식적인 보가 붙었습니다. 접사가 뒤에 오는 접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배운 것 조금 많습니다. 괜찮으셨나요? 네, 하나하나 천천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학습 목표, 먼저 단어가 무엇인지 안다였는데요. 저희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넘어왔던 내용 공부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음운, 자음에 이어서 음운 모음과 음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음운 모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요.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차이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차이 무엇이었죠? 네, 단모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입모양이 동일한 반면 이중모음은 입모양이 변화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애매한 경계에 외와 위가 있다는 거 부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 말씀드렸었습니다. 단모음을 나누는 기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턱이 얼마나 벌어지는가 턱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혀의 높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혀가 앞에 있는가 뒤에 있는가 혀의 위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입술이 둥근가 둥글지 않은가 입술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중모음은 11개였습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시작하는 발음에 따라 나눠졌어요. 이로 시작되는 2개 이중모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와 우, 입술이 둥그러지는 오와 우로 시작하는 이중모음들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뿐이지만 으로 시작하는 이중모음도 있었습니다. 뭐였죠? 네, 의요. 여기까지 확인하면 의문은 다 확인된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단의 경우 왜 자세히 논의하지 않았죠?
현대 한국어에서 의문으로서의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음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음절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의 단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글자 수와 음절 수가 동일하게 간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로 와봅시다. 단어가 무엇이었나요? 단어는 최소 자립단위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깍두기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조사의 경우는 활짝 예쁜 꽃이 활짝 피었다에서 이와 애 같은 조사의 경우는요. 자립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관용을 베풀어서 깍두기로 단어로 인정해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단어가 무엇인지 알고 있네요. 그 다음입니다. 형태소의 개념을 알고 기준에 따라 형태소를 분류한다입니다. 형태소의 개념, 단어보다 어땠나요? 단어보다 작은 개념이었습니다. 단어보다 작게 나누어지는데요. 단어는 최소 자립 단위, 형태소는 최소 의미 단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어 중에 피었다, 예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하나의 단어지만 형태소로는 피었다, 3개의 형태소, 예쁘는 예쁘은 2개의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형태소는 2가지의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었죠. 첫 번째 기준은 형태소의 자립성이었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형태소, 자립할 수 없는 형태소, 조사나 피었다 같은 경우처럼 다른 형태소와 무조건 반드시 함께 나타나야 하는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미에 따라서 형태소를 분류할 수도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형태소, 실질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비교적 실질적이지 않은 의미를 갖는 형태소, 형식 형태소 혹은 문법 형태소 2가지 말을 동시에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 그럼 어떤가요? 여기까지 하면 형태소의 개념과 형태소의 기준에 따른 분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단어를 더 모으기도 했었죠. 구와 절을 배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개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 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도 있었는데요. 여러 개의 단어가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 그 여러 개의 단어들 사이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분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단어도 분류했었죠. 단어는 형성 방식에 따라, 형태소의 개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어머니 같은 것, 하나의 단어에 하나의 형태소가 있는,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어, 무엇이라고 했나요? 단일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의 형태소, 2 이상의 형태소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복합어라고 했었는데요. 복합어는 다시 2개의 형태소가 모두 실질적인 경우, 그러니까 실질적인 형태소들끼리만 모여서 만들어진 합성어와 실질적인 형태소와 형식적인 형태소가 함께 모여서 만들어진 파생어로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파생어 조금 더 볼게요. 단어를 둘로 나누었을 때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로 나뉘는 것을 파생어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중 실질적인 형태소 부분을 우리가 어간이라고 하고요. 형식적인 형태소 부분을 접사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호박, 시누이처럼 접사가 앞에 있는 단어들을 뭐라고 합니까? 접두사라고 하고요. 뚱뚱모처럼 접사가 뒤에 있는 단어들은 뭐라고 합니까? 접미사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요. 형성 방법에 따른 단어의 유형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네, 오늘 배운 개념들 굉장히 복잡하죠.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요. 단어와 형태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처럼 단어와 형태소는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풀어보셨던 것처럼 여러 단어,
실제 단어와 문장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단어로 나눌 수 있는가, 어떻게 형태소로 나눌 수 있는가 하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개념만 단어는 최소 다립단위야, 형태소는 최소 의미단위야 라고 외우시는 것은 큰 소용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일상생활에서 여러 단어와 여러 문장들을 보시면서 저 단어는 단일어인가? 몇 개의 형태소로 나눌 수 있지? 복합어라면 합성어인가 파생어인가를 일상생활에서 계속 연습해 보시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국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는 한국어를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지금부터 당장 필기시험 날까지는요. 조금 더 영어처럼, 일본어처럼, 제2 언어처럼 한국어를 계속 곱씹어서 생각해 보시는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가 한국어로 모르는 단어 있을 때 그냥 넘어가시잖아요. 사실 그냥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대강 이해가 되거든요. 모르는 단어여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한국어의 이해를 공부하시는 동안에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사전도 찾아보시고요. 이 단어가 어떻게 이루어진 단어인가, 형태소는 몇 개인가 계속 연습을, 훈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수업에서는요. 단어의 종류, 다시 말해서 품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